네, 안녕하세요. 비욘드에서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구강학 안면외과 이지호 교수님의 신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얼굴의 인문학, 얼굴뼈로 들여다본 정체성, 욕망, 그리고 인간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서울 아산병원 구강암외과에서 구강암 수술, 턱얼굴 재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캐릭터로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 네. 이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구강암을 떼고 또 얼굴과 턱을 재건하는 외과 의사이시자 이따금 수술칼 대신에 붓을 잡고 또 주변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책을 함께 네. 소개하게 되었어요, 교수님. 네. 네. 근데 오늘 일단 그 첫 방송이셔서 조금 떠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별로 저희 안 비욘드 떨리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안 네. 떨리세요? 네. 다행이네요. 네. 편하게 이야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책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 5분 선정하여서 책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교수님 어떤 책인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얼굴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요. 그 얼굴뼈와 얼굴 해부학을 이제 소재로 해서 어떤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의도한 책입니다.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해부학 자체가 소재니까 그 라면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 우리가 라면을 사면 봉지를 뜯어보면 면하고 스프만 들어있잖아요. 네. 그 자체로 재료인데 거기에 뭐 꽃게를 넣으면 꽃게라면, 뭐 소고기를 넣으면 소고기라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해부학이라는 라면을 가지고 뭐 인간에 관한 이야기로 뭐 좀 다채롭게 요리를 만들고자 의도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책을 의도한 방향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부학이란 창을 가지고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욕망, 그다음에 이제 역사를 따라서 가는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 발전사, 이런 것들을 좀 써보고자 의도하고 책을 썼습니다.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면 비유가 네. 굉장히 적절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해부학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해보고 싶었다라고 예.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게 아. 되셨는지 계기나, 왜냐면 또 교수님께서는 평생 계속 그 수술하시고 예. 또 이렇게 또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한 20년 동안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서 이제 그 환자랑 함께 하게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 구강암이나 뭐 재건 환자들은 잘 보시면 일단 수술하고 나서 환자랑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10년 이렇게 계속 봐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환자들하고 어떤 병에 대한 이야기, 병이 낫는 이야기, 병이 걸리는 이야기, 뭐 회복의 과정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하고 어떤 이제 사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안부도 얘기하게 되고 요즘 어떻게 사시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제가 단순하게 어떤 의학적 지식으로 환자를 보는 것 외에도 이제 사람 이야기가 들리고 또 그것은 이제 시간이 20년이란 진료 시간 동안 그게 축적이 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그런 걸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 해부학이란 건 진료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인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의 얘기를 모아서 또 이제 어떤 의료 지식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출판사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합작으로 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만만치는 않은 작업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문 지식을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쉽게 사람답게 또 이야기로 풀어내신다는 일 자체가 네. 쉽진 않으셨을 텐데 좀 어떤 점은 없으셨어요?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교과서나 논문은 그러니까 제 업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건 내 업이고 익숙하고 많이 써봤고.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 서적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거창할 수 있는데 네. 사람 얘기를 쓴다고는 하지만 또 그게 뭐 계속 그런 인문학을 쓰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소재를 해부학을 가져와야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쓰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전문 지식하고 뭐 또 사람 이야기하고 이걸 어떻게 붙일지 사실 해부학이랑 인문학이랑 접점이 딱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접점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접점이요? 예, 어떻게 보면 해부학이라는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 사이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어디서 접점을 만들 것인가. 뭐 저는 진료하면서 막연하게는 이게 분명히 의학 지식이지만 확장되면 인간의 이야기라고 막연하게 진료실에서는 느꼈지만 이걸 과연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또 그 의료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으로 만들자고 하면은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접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해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를 하게 되면서 발전되는 여러 가지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역사서 같은 거 평소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 혹은 또 애매했으면은 더 역사서를 더 찾아보게 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발전사에 대한 논문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찾아보면서 그걸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 또 찾아보다 보면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으로 너무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거랑 전문 지식을 쉽게 설명하는 거랑 또 사람 이야기를 가져와서 붙이는 거랑 그 어느 식의 균형점 그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그것을 찾는 작업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책을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을 내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본업도 아니다 보니까 뭐 진료 보고 수술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뭐 어떨 때는 10분, 20분 앉아 있어야 될 때도 있었고. 10분, 20분 동안 책을 쓰시는 거예요? 한 줄 쓰고 자야 되는 시간, 내일 출근해야지 하고 자야 될 때 있고, 뭐 네. 휴일 같으면은 뭐 하루 종일 써도 어떻게 책이라는 걸 해보니 이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뭐 두세 문장 쓰는 날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되게 보람됐었고 특별히 이제 지금 와서 이 책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 독자분들이 쉽게 읽힌다. 이 책이 되게 수술 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제 전공이 아닌 분들이 할 때 가장 보람됐습니다. 내가 그냥 뭐 속된 말로 몸 갈아놓고 뭐 했던 보람이 있구나. 시간을 투자하고 했던 보람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가요? 한 번에 읽었거든요. 재밌으셨어요? 네. 이해도 되시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또 아프면 네. 이게 신경이 또 여기 있었구나. 뭐 혀가 이런 의미였구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뭐 건강에 관한 상식에 관한 책들은 솔직히 서점에 되게 많고 또 저보다 잘 쓰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책을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뭐 차를 한잔하러 간다든지 뭐 맥주 한잔하러 가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의 직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소방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외과 의사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경찰도 있으면 그 친구들의 세계를 전혀 모르지만 가끔씩 말 잘하거나 재밌어요. 얘기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 뭐 일명 그 바닥 세계 얘기를 재밌게 해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아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마치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랑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디 이제 가서 뭐 맥주 한잔 하는데 너 요새 어떻게 지내니? 뭐 일은 재밌어? 이러면은 뭐 요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였어. 근데 거기서 전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친구들이 듣기. 그렇게 책을 쓰고 싶었고 그렇게 의도했는데 막상 글로 하려니까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뭐 핑계를 하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그 어떤 전문 지식도 있으면서 쉽게 이해가 되는 좋은 책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읽으면서 했거든요. 그러신가요? 왜냐면 특히 그 교수님께서 직접 책에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만화들도 함께 있어서 오히려 더 그거 읽으려고 더 읽게 되고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히 보셨네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다 뭐 인스타 하시고 웹툰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쇼츠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뭐 X세대 뭐 이런 감성은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글만 있는 책을 보면은 쉽게 이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 세대면은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아무리 글로 너무 많이 해주면은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의 감성이나 그런 걸로 해서 책에 계속 잡아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읽게 하려면 걔들을 잡아둬야 되니까 생각을 한 게 제가 다행히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뭔가 이 책에서 그 어린 독자들을 잡아둘 수 있는 게 뭔가 일러스트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웹툰 포맷도 있는 거 보셨죠? 그럼요. 챕터마다. 그래서 나름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 중에 뭐 워낙 유명한데 기안84 아시죠? 기안84 저도 좋아합니다. 84가 맞나요? 기안84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좀 9세대인가 봐. 근데 그 친구 만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초기 작가 때부터 해서 계속 보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기안84님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친구는 어리지만 어쨌든 그 작가님 만화를 보면은 그 화면 구성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막 스크롤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익숙해 있는데 여기서도 최대한 그걸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그 호흡이 길지 않게 하면서 글은 적게 하고 하지만 재밌게 최대한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다 그려놓고도 그냥 야 이건 아니야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보고 또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한테 보여주면 어때 재밌어? 뭐 이렇게도 해보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일러스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재밌다고 하시니까 또 그쵸 뭐 젊은 독자 뭐 이렇게 MZ 세대 이런 분들도 좀 잡아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일단은 사실 보통 책을 만들 때 쓰시는 분이 있고 또 그리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맞습니다.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아, 사실 조금 뭐 얘기를 드리자면 제 그림이 이렇게 뭐 프로 작가분들을 보면은 하고 비교해서는 사실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게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뭐 실력이 뭐 넘사벽인 분들. 그냥 만화책이에요. 아, 정말로.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출판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하면 더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제가 교과서를 국악학원이니까 교과서 작업을 할 때 같이 이제 어떤 챕터를 받아서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제 챕터를 쓰는 사람은 그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는 정말 깔끔하고 팬시한 그림을 주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미묘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서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받아보면 정말 잘 그렸거든요. 혈관 하나, 신경 하나 정말 판타스틱한데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 조악하고 떨어지더라도 뭐 제가 작업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어차피 이 그림도 일종의 일러스트도 이 책에서는 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쉽게 하고 독자들을 좀 흥미롭게 해서 더 잡아두고 내 얘기를 더 듣게 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림 수준은 조금 뭐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또 고민도 했습니다. 이 그림 하나하나를 그리는 것보다는 텍스트로 쓰는 게 훨씬 쉬운데 그림이 더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입장에선 그럴 수 있고 독자 입장에선 사실 그림이 훨씬 더 와닿잖아요. 와닿고 그래서 그냥 품이 더 들어가고 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전달력에서는 이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더 선택해서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 봐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교수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책에서도 있는 구절이긴 한데 해부학이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멋있게 해주셨거든요. 멋있었어요. 네, 굉장히 멋있는 저는 느낀 표현이어서. 거를 정말요? 저는 그거를 소박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느낀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 현장에서 해부학은 차가운 언어인데 사람은 살리는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관심을 가지는 구절이라 해서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말 그대로거든요. 뭐냐 하면은 어쨌든 해부학 하면 떠올리시는 게 어떤 거세요? 그림 있고 막 약간 무섭고 뭐 해부학 책을 펼치면 뭐 사람이 산산조각 나 있고 뭐 말도 어렵잖아요. 뭐 막 영어로 돼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순우리말로 바꿔놔도 외우기 어렵고 저도 외운다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재미없고. 어렵죠. 진입장벽이 굉장히 예, 높아요. 뭐 물론 아니야 그 재밌어 뭐 인체의 작동원리를 알고 그걸 가지고 한번 봐봐 그러면 해부학도 재밌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해부학 지식이 체감이 된 상태에서 임상을 좀 했을 때 그때 봤을 때 아 이게 이 얘기구나 하면서 이게 뭐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그게 건조하다고 해도 맞는 거고 과목 자체가 건조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차가운 거죠. 뭐 그냥 인체를 쭉 뜯어가지고 나열해 놓고는 그냥 이거는 이거, 이건 이거 건조하고 차갑고 재미없고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해부학은 일종의 외국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체라는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외국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여행을 간다, 일본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뭐 물론 거기 가서 영어로 하면 되지, 뭐 가이드랑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뭔가 심도 있게 여행을 하고 싶으면 그 나라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나라에 오래 심도 있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을 배우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랑 마찬가지로 해부학도 뭐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직업은 뭐 저는 외과 계열이지만 그 인체랑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진료 자체가. 그래서 그 말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어도 차갑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언어를 일단 습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언어가 되냐 하면은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사람 몸을 여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저진마취가 돼 있으니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지금 뭐 피디님하고 얘기를 할 수 없죠. 다이렉트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진마취 하지만 그 사람의 몸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몸을 열면 그 사람의 암이 있고 저는 고강암이고 고강암이 있고 아니면 재건할 부위가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암이 있어요. 떼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어는 이제 이런 지금 저희가 대한 한국말이 아니라 그게 해부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모르면은 그 안에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행을 하는데 그 나라 말 하나도 못 하시면은 뭐 거기 식당 가서 뭐 주문도 하나 할 수 없는 거고. 네. 뭐 지하철 타 어디 가고 싶어도 표도 하나 못 끊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외국어를 알면은 맛집도 빨리 찾아가서 남들보다 뭐 더 좋은 자리 가서 줄도 서고 더 뭐 교통수단도 뭐 구글링 안 해보고 더 빨리 찾아가가지고 표지판 보고 뭐 더 싼데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환자랑 차가운 언어지만 환자랑 대화하게 되고 이제 수술실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 환자의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환자가 돌아와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뭐 팔로업이 오시면 CT나 MRI 보면서 경과가 이렇습니다. 재발 없이 잘 됩니다. 혹은 뭐 안타깝지만 재발이 있으면 재발이 됩니다인데 거기서도 해부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위에 이런 일이 있고 이 부위에서 재발이 있고 그러면은 그것도 언어가 되죠. 근데 그거를 해부학이라는 게 내 뭔가 지식으로 체득이 돼 있어야 그걸 환자한테 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뭐 여기가 이렇고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다정하게 또 다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또 설명을 하는 거고 완전히 내게 돼야지 여기다가 이 사람의 사람 얘기를 제가 처음에 듣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오래 본 환자니까 들으면서 이 환자한테 어떤 얘기가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해줄 때 그 언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걸 평소에 그거 어떤 그런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가 책을 쓸 기회가 되다 보니 거기에 그냥 녹여서 쓴 겁니다. 근데 그 문장이 와닿았으면 뭐 저랑 공감해 주신 거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 책에서 가장 멋진 문장이었어요. 그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영도 님도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을 쉽게 전달력 있게 잘해주세요. 해부학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다. 해부학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네요. 라고 또 하트도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재밌는 과목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호기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영도 님도 어쨌든 가장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PD님께서 그 남겨주신 메일에다가 정보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교수님 서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만 하나 하고 또 시청자분들 댓글 읽어볼게요. 왜냐면 얼굴뼈가 교수님께서 어쨌든 직접 대화를 한다 하셨잖아요. 네네. 몸이랑. 예. 얼굴뼈가 저희가 볼 땐 단순한 뼈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정체성이 또 압축된 공간이다. 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냥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얼굴뼈가 다른 뼈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뼈 무더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뭐 그림이나 뭐 영화에서 이미지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뼈들은 뭐 동물뼈나 이런 거랑 같이 막 섞여 있으면 이게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사람 뼈는 확실하네요. 네, 그냥 그 얼굴뼈 그러니까 그 해골은 어디에 있어? 야 이거 사람 뼈네. 무서워 뭐라든지. 맞아요. 첫 인상은 사실 죽음이잖아요. 네.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화가 닿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팔이나 다리 정강이뼈 같은 게 저쪽에 뭐 폐허에 있거나 시체덤이 있으면은 이게 사람 뼈인지 뭔지도 동물뼈인지 모르고 뼈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근데 얼굴뼈가 저기 얼굴뼈 막 딱 보이죠. 무더기로 있고 이러면 여기 정말 참혹한 현장이었구나 네. 라든지. 그래서 왜 정체성이냐고 하냐면은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뼈에 비해서 훨씬 특별하잖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PD님도 누구를 알아볼 때 사람 얼굴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 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 친구 누구구나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얘 걔구나.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 딱 보고 야 너 별로 안 변했네. 야 그대로야 막. 근데 그걸 얼굴 보고 얘기하지 뭐 발 보고는 뭐 야 너 20년 만났는데 너 그대로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얼굴의 근간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뼈잖아요. 얼굴 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체성이 압축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당연히 그리고 이게 이 얼굴뼈는 우린 뼈가 한 200개 좀 넘는데 22개의 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10분의 1을 다 여기에 할애한 거잖아요. 이거를 누구나 다 자기 거 하나씩 이렇게 몸에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정체성이죠. 개개인의.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해골 생각을 네. 안 해봤네요. 볼 일이 없잖아요. 네. 교수님은 많이 보시나요? 일부를 보죠. 뭐 다 보죠. 일부를. 뭐 제가 뭐 인디안도 아니고. 뭐. 그렇죠. 네. 어쨌든 인류학자는 아니시니까. 네, 의사시니까요. 다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용도님께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책 선물까지 주신다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재밌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읽고 싶었는데 JJJ 오리지널님께서 교수님께서는 얼굴을 보면 살아온 족적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는지도 궁금해요. 흔히 얼굴의 인상에 살아온 세월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또 많은 분들을 보시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관상가는 아니잖아요. 관상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태까지 살아온 게 험했구먼 이라든지 뭐 당신은 어떻게 죽을 것 같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그 유명한 영화도 보면은 뭐 어떻게 죽는다는 예언도 하고 막. 뭐 관상이란 영화도 있죠. 예, 그 영화에 보면은 뭐 마지막 장면에서 뭐 한 명한테 당신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딱 얘기하고.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구강화 감면외과 의사인데 이렇게 큰 범주에서 보면 치과 의사니까 그리고 제 진료 범위가 오랄 캐버티 구강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 환경이나 이런 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생활 습관 같은 거 알 수 있죠.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특유의 구강 점막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쉽게 보면은 뭐 그냥 관리가 안 돼. 이 사람 되게 바쁜 사람이구나. 혹은 자기 관리가 참 어렵거나 그런 환경에 있구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보죠. 흡연 습관. 그거는 조금 의외네요. 입안을 보신다는 거네요. 입안을 통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본다. 밥 잘 못 챙겨 먹거나 아니면은 뭐 관리가 뭐 80대 노인이신데 치아가 가지런하고 별로 상한 것도 이 사람 정말 이분 정말 철저한 사람이고 평생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요새 최근 이슈가 되는데 이제 약물성 골괴사 같은 경우는 괴사 부위 같은 게 있으면 이 사람 뭐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거나 뭐 항암제를 뭐 받고 있거나 뭐 암치료를 오래 했거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물론 뭐 그거를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미묘한 백그라운드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죠 사실은.
수술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또 보실 수 있다는 게 예, 또 참 재밌는 직업이죠. 어떻게 또 보면. 따뜻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그 질문이, 아,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아니요. 우유빛깔 찰나나님께서 네. 제가 드리려는 질문하고 또 비슷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얼굴에 얽힌 이야기 중에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어떤 1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네. 그냥 어떤 환자분들의 특성 그리고 여기 질문지에도 있는데 네, 맞아요. 딱 환자를 드리려던 질문이어서. 비슷해서 한번 같이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해부학이 곧 사람의 이야기란 걸 가장 강하게 느낀 순간이 언제냐고 저한테 네. 물어보셨는데 특정 인물보다는 이제 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우유빛깔님하고 같은 비슷한 질문일 것 같아서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이 사연도 많고 오래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게 왜 사람의 이야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굉장히 길게 공유하거든요, 환자랑.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는 순간은 이제 절망의 시간이죠. 시련의 시작이고, 그게 이제 처음 만나서 이 환자랑 제가 처음 만나서 어디서 뭐 진단을 받고 오셔가지고 의뢰됐던 아니면 그냥 이상해서 저한테 오셔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구강암이 나왔으면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은 이제 절망의 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는 그 시간, 수술 받고 며칠 동안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그런 이제 회복의 1년의 과정은 이제 고통의 시간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구강암이라는 수술의 특성상 뭔가를 굉장히 많은 부분, 얼굴 부분에서 떼버려야 되잖아요. 뭐 심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먹는 거,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을 받으니까 이제 재건 수술까지 따라오는데, 재건을 했다 해도 어디서 다른 데서 붙이거나 뭐 보철물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내 거를 만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적응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재활의 순간, 그 다음에 재발 없이 완치되는 회복의 순간, 회복이죠. 1년의 회복의 순간, 이런 것들은 뭐 짧게는 몇 달에서 1년, 길게는 몇 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1년의 스토리면서 드라마잖아요. 드라마인데 그 이제 배경은 환자분의 생활 공간, 진료실, 수술실, 그리고 뭐 입원실, 이 공간을 이제 두고 펼쳐지는 종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주인공은 환자 본인. 그리고 뭐 저도 조연이라면 조연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중 있는 조연 아니면은 주인공 같은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 어떤 드라마냐, 나레이션이죠. 주인공이 지금 활동한데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데서 주인공 친구로 등장해서 뭐 A라는 친구는 뭐 어릴 때 이런 친구였다 뭐 했는데 막 그런 장면 나오고, A라는 친구는 뭐 인생에 어떤 고비를 맞았다 먼저 지켜보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나레이션하는 조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나레이션하는 코멘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라 그럴까요? 해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부학 지식이 들어가는 뭐 다는 아닌데 뭐 병리학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재건 이런 얘기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몸에 관한 얘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특징은 뭐 조연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이게 해피엔딩을 다들 향해 달려가는데, 네. 뭐 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그게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사람의 얘기구나. 그러네요. 예, 들어보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어떤 많습니다. 이야기들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해서 해부학은 사람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드라마 같은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어요. 네. 어떻게 또 소개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것들 하나 있을까요? 혀에 대한 걸로. 혀 저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니, 그 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게 제가 다루다 보니까 이 책도 일종의 공간이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얼굴 이야기를 써라 이러면은 막 그 모든 걸 다 다루면 이게 막 이만큼 두꺼워질 수도 있고 분책해야 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인문 교양서라는 거는 사람들이 교양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가볍게 보고 재밌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택할 건 선택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거는 조금 가볍게 다루고 어떤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어떤 거는 좀 중요한 건 하나로 다뤄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했는데, 저는 그 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할 게 많고, 혀 그러면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먹을 때 쓰고 말할 때 쓰는데, 이 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격처럼 막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화라고도 하잖아요. 네.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데 뭐 그냥 모든 걸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말을 잘해서 뭐 여기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혀라는 챕터에서 우리는 모두 세객이다. 세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뭐 왕을 찾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 그런 중국이나 어떤 자기 나라나 뭐 중국을 통일할 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뭐 방안을 이제 제시하는 걸 혀로 얘기한다고 해서 세객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객. 근데 제가 그 책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는 모두 현대를 사는 세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춘추전국 시대면은 벌써 2,300~400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사람들도 뭐 세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왕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 입사 면접 보는 거잖아요. 나를 채용해 주세요. 네. 높은 자리에 나에게 부와 권력을 주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비전을 제시하고, 일종의 그 CEO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 정말로. 근데 저희도 근데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제가 느낀 바를 썼는데,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세객이 많지 않았거든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몸의 근육을 써서 돈을 벌고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이 맞아요. 많았고, 네. 과거 시대는 이제 세객,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문명 사회로 갈수록 인간의 근육을 쓰는 것보다는 기계나 이런 게 대체하게 되고, 우리도 모두 이제 혀 근육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나 직업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사실 뭐 그거는 뭐 직업이 다채로 가진다고 해도 대부분 혀의 근육, 말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고 세객도 많아지는 거 그만큼. 그래서 우리 다 세객이구나.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수술을 하면서 이제 손가락의 근육, 팔의 근육을 쓰지만, 결국에는 외래에 나와서는 이제 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혀라는 한 가지를 가지고 18개 챕터 중에 하나를 그걸 다 할애를 했고, 결론도 우리도 다 세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진짜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어쨌든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그러시죠. 예.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혀가 뚱뚱하면 안 된다. 네. 혀가 정말 날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뚱뚱한 혀를 보면서 네. 혀가 이렇게 뚱뚱한데 어쩔 수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리고 그 혀 챕터 부분이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중간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칫솔의 역사가 나왔어요. 네. 저 근데 그 부분이 갑자기 왜 칫솔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풀어주셨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재밌으셨어요? 써주셨어요. 네. 자,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피디님, 이거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칫솔. 이거 혹시 한번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한번 받고 읽고 싶으신 분들은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로 혹시 저 책 읽고 싶습니다 하면서 또 얘기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칫솔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칫솔을 사용을 하게 됐는지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칫솔 이야기를 왜 해주셨는지 칫솔이요? 궁금했어요. 네. 칫솔은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뭐 인류 하찮은 역사에서 물건? 가장 오래된 헬스케어라고, 네. 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헬스케어다 이렇게 부제를 붙이긴 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헬스케어 그 칫솔이란 건 하찮다? 어떻게 맞아요. 그냥 뭐 칫솔이 칫솔이지. 뭐 하다가 뭐 나가면 버리고 뭐 그냥
화장실에 뭐 꽂혀 있고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스로 헬스케어를 하는 얼굴뼈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 가장 비중 있게 쓰는 게 뭘까? 결국에는 건강에 관한 얘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쓰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칫솔이더라고요. 또 어쨌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선정한 아이템이었네요. 나름 그렇죠. 이게 헬스케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뭘 네. 해볼까라고 했는데 딱 칫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도 이제 제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원래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그렇게 뭐 옛날 얘기까지 안 건 아니고 이제 칫솔에 대한 챕터를 써봐야 되니 저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칫솔에 대한 지식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양이 적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저도 했거든요. 공부를 해봤는데 야 이게 벌써 뭐 무슨 저기 뭐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럴 때부터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거를 현대 칫솔하고 모양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섬유질이 많은 미수학 나무 같은 거 막 이렇게 부비부비 해가지고 나무 섬유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해서 이제 거의 솔처럼 만들어서 쓰고 그거를 막 동물 털로 하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털을 뭐 칫솔 뭐 털이죠. 그거를 가진 어떤 그 칫솔이 나오고 이제 나일론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역사를 다뤘는데 뭔가 좀 짧은 내용이지만 그림을 압축하고 해서 되게 재밌게 뽑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잘 읽었네요. 네. 칫솔 부분. 네. 이렇게 또 구빈해서 선정을 해주셨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어쨌든 또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신랑꿍이님께서 책 읽고 싶어요. 좋은 습관과 역사가 너무 궁금합니다 해주셔서 신랑꿍이님도 저희가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댓글에 있는 이메일로 정보 보내주시면 책 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건포도 땅콩님도 책 받고 싶어요 했는데 일단 질문 좀 받아보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영도님, 신랑꿍이님 메일로 정보 보내주세요. 이 질문만 하고 또 시청자분들 질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어쨌든 중간중간 그 만화로 읽는 의학사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을 직접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또 저자 소개에 또 스스로를 가끔 수수칼 대신 붓을 잡는 일러스트레이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의료 현장의 좀 전문 지식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게 교수님께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다, 뭐 고민했다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의학 지식이라는 것은 방대하고 복잡하고 일단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접근 진입 장벽이 높은 지식이죠. 근데 사실 이 책을 쓰면서도 고민이었는데 쉬운 지식이 아니죠. 어렵고 복잡한 지식을 쉽게 설명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순되죠. 불가능한 거라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서 이제 접점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이런 전문 지식을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너무 쉽게 설명하면 전문 지식이 아닌 거죠. 그냥 뭐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길을 잃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재미없어지고 네. 그거를 막 미묘하게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그게 존재하지 않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걸 최대한 최적화시킨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책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일러스트레이션은 툴이라고 저는 그걸 그림을 툴로 사용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뭐 한 100자짜리 어떤 컨텐츠나 어떤 이런 뭐 어떤 구성 요소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문단, 두 문단, 뭐 100글자, 200글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관적인 그림 하나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수술칼 놓고 뭐 그림을 그리는 붓을 잡는다 근데 그건 너무 약간은 뭐라 그럴까 폼?
뭔가 좀 중이병스럽긴 하고 그렇긴 한데 뭐 왜 요새 부캐가 유행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부캐를 어떻게 표현할까 보니까 약간은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이긴 한데 네. 기안 84는 또 뭐 기안 84라는 부캐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캐를 나름 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평소에 안 그리다가 그럼 이런 임팩트 있는 이미지나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면 안 되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수술실이든 환자의 몸이든 아니면 병원이라는 공간이든 이런 것들이 똑같이 그리는 거는 뭐 사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림도 그렇고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는 화가들이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 똑같이 그리는 걸 잘 그리는 거라고 다들 막 이게 집중해서 그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그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뭔가 개성 있거나 화풍 같은 것들을 더 추구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이미지나 임팩트.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화가는 아니고 뭐 내 화풍을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그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어떤 그림을 그리실 때 왜 전문가에게 안 맡기고 직접 하셨나요? 굳이라고 한 것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똑같이는 안 그려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부학도 언어면 그림도 언어니까요. 오, 그러네요. 그림도 언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일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에 철학이 있으신 게 그런가요? 네,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땜빵TV님께서도 출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책 구매했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채널 잘 보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 채널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게임 이 언박싱하고 막 하는 건데 제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땜빵TV를 보고 계세요? 예, 저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구독한데 마치 오셔가지고 출간 축하드린다 해서 저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윈윈이네요. 그리고 손정희 님도 책 읽고 싶다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손정희 님 질문 하나만 좀 받아봐도 될까요? 치과 질문이긴 합니다. 하악 반 매복 사랑니를 옆치아가 썩어서 빼야 되는데요. 신경하고 가까워서 대학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동네 병원 치과 선생님이 아프면 그냥 빼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번 11월에 휴가 일주일 내서 빼려고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뭐 사랑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흔들흔들하는 치아를 뽑는 게 아니라 일종의 수술이잖아요. 그걸 꺼내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사랑니 발치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보면은 그 뭐 큰 수술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얼굴에 있는 뼈를 건드리는 되게 전문적인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는 공황외과 전문의 중에도 그 사랑니로 이렇게 전문 개원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이제 대학병원도 뭐 오래 기다리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셔서 해도 충분히 잘 뽑을 수 있고 휴가를 뭐 아무래도 쉬신 사람마다 또 그게 또 많이 힘들 수도 있어서 뭐 걱정되시면 휴가를 내거나 좀 쉬도록 막 바쁜 일에 업무가 있으면 조금 정리하시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둘 다 그 매복에다가 신경하고 가까워가지고 어렵게 뺐는데 그때 이렇게 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쉴 수 있으면 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이 기회에 그렇게 쉬는 거죠. 맞아요. 손정희 님도 책 읽고 싶다 하셔서 저희 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 메일로 정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정희 님 사랑니도 잘 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 거의 마지막인데 교수님 혹시 눈에 띄는 질문 있으세요? 하나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야아야네님 질문요. 현대 사회에서는 성형이나 메이크업 등으로 얼굴의 이미지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면 이런 변화가 개인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는 제가 이 책이 3개의 큰 섹션으로 나뉘는데 앞 섹션에 얼굴뼈 이야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저도 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술 기술이나 이런 게 막 양악 수술 같은 것들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그런 수술이잖아요. 얼굴뼈를 바꾸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건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에는 뭐 이렇게 뼈 수준으로 타고난 얼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했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어쩔 수 없고 기술적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런 과거에도 이런 걸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도 책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네. 저도 놀라더라고요. 야, 정말 이 사람이라는 거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원하는구나. 예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고 내가 못났으면 이걸 극복해서 운명을 바꾸고 싶고 물론 관상가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관상대로 뭐 운명이 정해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외모가 생긴 것 자체가 자기 심리에 임팩트를 주잖아요. 아무래도 뭐 자신감 있을 수도 있고 뭐 성격이 그런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되고 전반적으로 뭐 사람이 인간이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게 누적되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남들하고도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인생에서 어떤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얼굴이 많이 바뀌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격도 바뀌는 경우가 진짜로 있더라고요. 얼굴이 바뀌면 성격이 예, 뭐 바뀌는 경우도 양악 있다. 수술이든 뭐 어떻게 보면 성형이나 메이크업 등으로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은 그걸로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네. 예, 이런 것들이 정체성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이 많이 변하면은 적응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 새로운 얼굴에 또 적응해 가기도 하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그거는 이제 그 자기가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형이든 메이크업이든 그걸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자신감을 얻든 안 얻든 또 그걸 굳이 안 하고도 내가 자신감을 가지든 이제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는 망가지면 그런 걸 수 있는데 길게 보면 그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또 다른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아야아야네님께도 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 메일로 정보 보내주시면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네. 50분이 다 되어서요.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좀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요. 네. 그 건강 찾는 김영사님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크게 이제 네. 이 질문을 꼭 하실 것 같아서 크게 두 가지 대답을 대답은 짧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책을 쓴 계기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학 지식, 해부학만 가지고 뭐 제가 주절주절 썼으면 이거는 뭐 그냥 제 관련된 그냥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혹은 전공의 선생님들, 아니면 뭐 펠로우 선생님들, 아니면은 또 저랑 같은 동료 선생님들, 교수님들, 임상가 선생님들 하고 그냥 뭐 학회 가서 뭐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책의 의도는 그건 아니고 그냥 같은 전문 지식이지만 이게 일반인과 쉐어하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의료인이 아니시더라도 그러다 보니 이제 쉽게 쓰는 고민을 하고 일러스트를 가지고 직관적인 표현을 하고 결국에는 그냥 해부학이라고 혹시 이 책을 살까 말까 혹은 지나가다 서점에서 보시면은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책은 어려운 해부학 책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 책입니다. 사람 사는 얘기를 해부학으로 한 거고 제 이 인터뷰 방송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라면을 끓였는데 거기에 한약을 넣은 게 아니거든요. 쓴 인삼라면을 넣은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정말 맛있게 설탕도 왕창 친 거고 뭐 좋아하게 꽃게도 넣고 뭐 네. 취향껏 넣은 거거든요.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니까 뭐 라면 안 좋아하셔도 맛있는 게 뭐 꽃게라면 꽃게 좋아하시면은 뭐 면은 안 먹고 꽃게 드셔도 되니까 네. 일반인들도 재밌게 보시라고 쓴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인 분들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전문 지식을 얻으라고 이 책을 쓴 건 아니고요. 이거 보실 바에는 논문 보시고
교과서나 전문서적을 보시면 되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다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업에 다 종사하시잖아요. 뭐 환자도 보시고 연구실에서 연구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냥 뭐 똑같은 분야 혹은 동종업계에서 비슷한 분야에 있는 누군가, 그게 저죠. 이 사람은 이런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보더라라는 한번 보시고는 이렇게 또 환자에 대한 시각, 일반인 환자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한번 업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전달되길 바래서 책을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좋은 책을 또 이렇게 써주셔서 네. 사실 어쨌든 현업에 오래 종사하신 구강학 안면외과 교수가 또 해부학을 이렇게 인문학으로 접목해서 쉽게 써주신다는 게 독자 입장에선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거든요. 고맙습니다. 또 네. 말씀해 주셔서. 신당꿍이님께서도 교수님 호기심이 생겼다. 신기하시다. 오늘 또 비욘디에서 훌륭한 선생님 모시고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네. 도은최님께서 아마존 이북에도 찾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아마 외국에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마존 이북 아직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국내 서점에. 책이 많이 팔려서 또 네, 이북으로도 그런 날이 되면 오기를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아까 책 읽고 싶다고 하셨던 건포도 땅콩님까지 책 드릴 테니까요. 건포도 땅콩님도 저희 메일로 정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또 맨해튼이라 어떡해요? 한국에 계시면 보내드릴 수 있을 텐데 또 아쉽네요. 네. 저희 또 좋은 기회로 또 교수님 다시 모시고 방송 부탁드려 볼 테니까요. 돈채님 네. 그때 또 이렇게 재밌는 이 해부학과 인문학 이야기 또 들으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